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캘리포니아주는요 특별히 북가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제방 한 곳이 무너지면서 인근 도시에 대홍수 사태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비로 인해서 홍수 피해를 입은 북가주 여러 도시의 수천 명이 대피 명령을 받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웃지 못할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강물이 덮친 일반 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러더니 도로 한복판에 물을 손으로 마구 휘젓더니 그 안에서 무슨 낚시대에 나가도 이 대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사이즈의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오늘도 숨막히게 돌아가는 속보를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영상 뒷부분 오늘 이 특급 정보 시간에는 이 특급 정보 대신에 특급 영상으로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도로에서 손으로 대어를 낚는 한 남성의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긴박한 소식, 흐뭇한 소식,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소식 등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네, 미국 사법당국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각각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아직은 예비조사 단계로 기소나 고발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통상적으로 검찰과 규제 당국이, 이제 증권 규제 또는 금융 규제 당국이 금융기관이나 또는 상장 회사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국의 이번 예비 조사에서는요, 실리콘밸리뱅크 모 회사인 SVB 파이낸셜 경영진이 은행의 파산 불과 며칠 전에 지분을 갑자기 매각한 그 사실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렉 베커 CEO가요, 지난달 27일 SVB 파이낸셜 주식 12,451주에 대한 옵션을 행사한 뒤에 갑자기 곧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30만 달러의 순이익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행의 최고 재무책임자, 이 CFO도 같은 날 보유 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천여 주를 57만 5천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고위 임원이 어떻게 똑같은 날 이렇게 대량 매도를 했을까? 이게 지금 상당히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입니다. 과연 이들이 며칠 후에 은행이 파산할 것을 알고 미리 서둘러 주식을 매각한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전망입니다. 실제 그랬고 또 그랬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뱅크와 뉴욕의 시그니처 뱅크의 연쇄 파산 소식 전해드렸죠. 자, 이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금융권을 둘러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부 중소은행의 신용등급 하향 검토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부터 더 중요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 사회, 그리고 미주 한인 사회라 하면 결국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현재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받은 중소은행들이 어디냐,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이 다음 파산 차례가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인지 리스트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자,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은행들은 당연히 지금 파산 상태에 가장 가깝게 가는 이 First Republic Bank, 이 은행은 당연히 끼겠죠. 자, 이 First Republic Bank 이것을 비롯해서 자이언스, 이제 한국에서는 시온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죠.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자이언스입니다. 저는 자이언스라고 발음을 할게요. 네, 자이언스 뱅크,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또 코메리카 뱅크. 요 코메리카 뱅크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메리카 뱅크, 그리고 UMB 파이낸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트레스트 파이낸셜 등입니다. 자, 지금 뭐 인트레스트 파이낸셜보다는 저의 온통 관심은 이 코메리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더듬는데요. 마음이 코메리카에 저는 지금 가 있습니다. 자, 우선 First Republic Bank, 자이언스 뱅크,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코메리카 뱅크, UMB 파이낸셜, 그리고 인트러스트 파이낸셜 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들 6곳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향이 검토 중인 가운데 하향 조정이 확정될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이들 은행에 대한 또 다른 뱅크런이 발생하면 연쇄 파산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First Republic Bank는 지난 주말 이후 월요일까지 약 75%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희한하게도 화요일이었던 어제는 약 27%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이걸 상승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반등 정도로 해두죠. 27%의 주가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주가가 반등된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는 건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큰 폭락 후에 주가 세력이 대거 들어가서 대규모 이 매입을 하면서 가격을 조금 올려놓고 며칠 있다가 이걸 또 다시 또 대거 매도, 즉 팔고 그들이 나가게 되면 또다시 폭락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당 은행의 주가가 하루 좀 반등했다라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다른 은행들 상태 좀 볼까요? 코메리카 뱅크, 앞서 말씀드렸죠. 이 은행은요, 전체 예치금 가운데 62%인 455억 달러가 FDIC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기준 미실현 손실, 이 미실현 손실이라는 것은요, 현 시장 상황에서는 분명히 손실인데, 숫자적으로는. 근데 이제 아직 자산 처리를 하지 않아서 손실 발생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팔면 당연히 내가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보는데, 아직 그냥 안 팔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러나, 현재 이 밸류는 당연히 손실인 건 마찬가지죠. 자, 그 미실현 손실, 그게 약 30억 3천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 자이언스 뱅크오프의 상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은행은요, 전체 예치금 가운데 53%인 376억 달러가 FDIC 보험 대상이 아니고요, 미실현 손실 16억 3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자산 손실이 심각하고 FDIC 보호 대상이 아닌 예금이 상당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 조정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 불허인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인들이 눈여겨봐야 할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메리카 뱅크입니다. 이름이 이제 코메리카라니까요, 코리아에다가 아메리카를 붙인 한국계 은행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KO는 아니고 CO잖아요. 이제 코메리카인데, 텍사스주 달라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코메리카 인코퍼레이티드를 이 모회사로 두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코메리카 뱅크가 한인 사회와 연관된 부분은 상당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은행은 LA 지역에 여러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데요, 한인타운에도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인타운에 지점을 설립하면서 아예 이 고위 임원들을 한인으로 대거 임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한인타운 지점장에는 그 이전까지 한인은행에 오래 근무했던 케빈 성이라는 한인 금융인을 스카우트해서 앉혔고요. 또 남가주 지역의 총책임자로는 데이빗 송이라는 한인, 그 사람으로 이제 임명을 하면서 한인타운 마케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은행 내 직원들도 상당수 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적잖은 한인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은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A 한인타운은 물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도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라는 곳, 또 얼바인 등을 비롯해서 한인 밀집 지역인 세리토스라는 곳에도 지점이 있고요. 그 외에 치노힐스, 렌초 쿠카몬가, 온타리오, 페사다나, 스튜디오 시티 등등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이 코메리카 뱅크의 지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본사가 있는 달라스에는 이보다 더 많은 한인 고객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만일 코메리카 뱅크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이 결정되고 이 상황이 또 다른 뱅크런으로 이어질 경우에 한인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인 사회에서 주식 좀 하신다는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 코메리카 뱅크와 관련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이 커뮤니티 웹사이트 게시판 등등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웹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서 본인이 코메리카 뱅크의 주식을 지난 월요일 단기 하락했을 때 발빠르게 매입을 했다가 이후 한 20%가량 올라갔을 때 이익을 내고 빠져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코메리카 뱅크는 절대 망할 리가 없는 은행이니까 마음 편하게 샀다가 팔았습니다 등등등의 댓글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이 사람이 실제 그렇게 한 사람인지 이것도 불분명하고, 또 절대 망할 일은 없는 은행이다라는 근거는 또 어디인지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 이 자유 댓글에 많은 글을 올리는 상태여서 이 한인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일희일비 안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관심도 없으실 텐데 지금같이 민감하고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하는, 긴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댓글이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일희일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도 그러면 돈을 좀 벌어볼 수 있는 찬스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코메리카 뱅크나 무슨 다른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팔으려고 했다가 절대 망할 리가 없다네. 그래? 갖고 있어보지. 아니, 좀 더 사볼까? 이런 일희일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코메리카 뱅크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막 댓글 올라와 있는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레알 뉴스에서 변화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구독해 놓으시고요. 사태 추이를 저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렌트비 연체자에게 발송하는 퇴거 통지와 퇴거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가디나에서 제가 보도해드려서 참 끔찍한 안타까운 비극적인 이 사건 소식 함께 접하셨죠? 지난 3일 한인타운에서 차 타고 한 남쪽으로 한 20분 정도 가면 나오는 또 역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가디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가디나에서 부인과 8살 된 딸을 직접 흉기를 갖고 살해한 후에 본인도 직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도사, 올해 51살의 조셉 정 씨도 최근 이 퇴거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셉 정 씨가 다니던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 따르면 정 씨는 아파트 렌트비 연체로 최근 퇴거 통지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부인과 잦은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거 통보를 받았다는 게 유일한 사건의 원인이라고 물론 볼 수는 없고요. 또 사실 관련인들이 모두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건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만은 지인들에 의해서 나온 이 새로운 내용이어서 주목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 교인은 조셉 정 전도사가 파트타임 사역자였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라면서 게다가 이제 아파트 퇴거 통지까지 받았으니까 참았던 스트레스가 일순간에 폭발한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한편 이 LA 카운티의 경우에 팬데믹 이후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오랫동안 취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팬데믹이 이제 풀리면서 지난해 말부터는 세입자에 대한 퇴거 통보가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강제 퇴거 금지 소송 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요즘에는 3,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 통보를 받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UCLA의 한 연구원은 이달 말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퇴거 관련 소송은 한 달에 3,000건이 아니라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 좀 보겠습니다. 지난달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같은 달 2월보다도 6.0%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즉 한 달 전 1월과 비교해보면 0.4% 올랐습니다. 식료품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4%, 또 1년 전보다가 9.5% 각각 오른 반면에 에너지 물가는 한 달 전에 비해서 0.6% 떨어져서 전체 물가 지수 상승폭을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에너지 물가도 전년 대비 1년 전에 비해서는 5.2% 상승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근원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요, 근데 다른 데 있었습니다. 주택 임대료를 비롯한 주거 비용 때문에 이 CPI, 근원 물가가 오른 겁니다. 자, 주거비는요, 한 달 전에 비해서 0.8%,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8.1% 급등해서 근원 물가 상승분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택 비용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는 예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뉴스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를 비롯한 이딴 중소은행 붕괴 사태로 인플레이션과 금융 시스템 보호, 이 두 가지 과제를 받아들고 있는 이 연준으로서는 오는 21일 열리는 3월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매우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가격의 하락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뭐 이제 어제 영상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오늘은 이제 추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금리 소식도 경제와 여러 가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왜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망한 건지 이거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여러분이 질문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 질문을 엄선해서 어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리 문제, CPI 문제, 물가, 그리고 이제 주택 비용 문제, 또 은행 파산하는 문제 등등이 지금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알뉴스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매일 구독해 놓으시고 영상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그 대형 IT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연일 단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그 초대형 해고 조치를 또 단행할 전망입니다. 제가 또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향후 몇 달에 걸쳐서 10,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무려 11,000명의 해고를 발표했던 그 메타인데요. 그 11,000명의 해고를 발표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또 한 번에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등도 앞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가운데 이 주요 테크 기업 가운데 이처럼 2차 구조조정을 대규모로 발표한 것은 메타가 처음입니다. 페이스북. 그런데 이제 마크 저커버그의 해고 계획 이유를 우리는 좀 유의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경기가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가 신이 아닐지언데 그의 말을 지금 뭐 100% 신봉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11,000명을 해고하고 불과 또 넉 달 만에 또 10,000명을 해고하는 페이스북의 모 회사 CEO의 이 같은 말을 그저 허투루 들을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세계 경제와 상관없이 페이스북 자체의 요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면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볼 말입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는 어떤 부서의 인력을 어떻게 감원할지 또 이례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팀에서 맨 먼저 해고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해고하니까 당분간 신입사원 채용은 없겠죠?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채용을 전담하는 그 부서부터 해고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월 말에는 기술그룹들에서 감원 계획을 실행하겠다. 또 5월에는 경영 관련 팀들에서 해고를 단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부 프로젝트들은 즉각 폐기하고 신규 채용도 줄이겠다라고 저커버그는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다른 길이 없었다라면서 조직 변화를 가능한 한 빨리 마치고 불확실성의 시기를 빨리 벗어나 앞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그런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SNS의 폐해에 대해서 이미 잘 알면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북가주 이 오클랜드에서는 이 지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이 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이 메타 고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이유는 이렇습니다. 메타 측이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자사 SNS가 미국 전역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에게 수면장애, 또 섭식장애, 먹는 거예요. 섭식장애, 그리고 우울증, 자살 위험 등등 각종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히 마크 저커버그의 경우에 이러한 사안과 관련해서 메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의 경고를 이 마크 저커버그는 개인적으로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라는 소송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원고 측은요 또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이들이 SNS에 더 중독되도록 유도했다라는 게 소송 내용입니다.
고의로 설계된 이 같은 알고리즘 탓에 자살 사건 12건 이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못 받기도 분명히 쓰기도 했습니다. 소송 이 내용에, 소장에. 이 사실을 문서화한 내부 연구를 감추고 중독 등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없앤 데 이어서 청소년 정신건강보호를 위한 부서에 들어가는 예산도 마크 저커버그는 오히려 삭감했다라고 이제 원고들은 주장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메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 건강을 위한 예산을 줄였다라는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면서 메타는 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메타 직원 수백 명이 현재 청소년 건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1,000명 그리고 10,000명 또 자른다면서요. 자, 그런데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10,000여 명을 더 해고할 텐데 메타의 이런 대규모 해고가 이 같은 집단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 관련이 정말 없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인지 실제 연관이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자, 오랜만에 국제정세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그의 평소의 품성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게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아주 민감한 발언입니다. 자, 이 오브라이언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회사 TSMC 공장이 중국 손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되느니 미국은 차라리 그 공장을 파괴해버리겠다, 폭발시켜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 오브라이언은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상상을 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그 공장들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제조회사 TSMC는 첨단 프로세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입니다. TSMC는 매일 사용되는 휴대전화와 또 자동차와 같은 대부분의 장치와 장비를 위한 이 칩, 반도체를 생산하는데요. 더 고급 칩은 머신러닝과 유도미사일과 같은 고도의 기술에 사용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침략 시, 즉 중국의 대만 침략 시 중국이 TSMC 공장을 장악한다면 중국은 반도체 칩에 있어서 순식간에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 공장을 폭파시켜버리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이 공장을 파괴하는 것을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독일에게 항복을 했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가 프랑스 해군 기술이 독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프랑스 해군 함대를 파괴하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침공을 할 경우에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파괴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이 오브라이언이 처음은 아닙니다. 2년 전인 2021년 미국 육군대학이 발표한 논문에서 2명의 미국 학자들도 이러한 똑같은 조치를 추천했습니다. 이 논문은요, 미국과 대만이 침략받는 상황에서 초토화 전략을 세워놓아야 한다라면서 대만 공장이 타버리면 무력으로 점령해봤자 매력 없는 곳이 될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그 초토화되어 있는 대만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제조업체이자 중국의 가장 중요한 공급업체인 대만의 TSMC 시설을 파괴하겠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위협을 함으로써 어쩌면 중국이 대만 침공의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위협이 대만을 폭파시켜버리겠다. TSMC 공장을 폭파시킬 거야. 너희 중국 만약에 대만 침공한다면 우리가 대만을 아예 그냥 싹 초토화시켜버릴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지하 벙커로 다 대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인프라 시설, TSMC 반도체 공장 다 폭파시켜버릴 거야. 라고 미리 이런 위협을 또는 경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중국이 침공해봐야 별 볼일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논문의 논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요, 한국의 삼성 얘기가 끝에 한마디 나옵니다. 논문은 만일 중국의 대만 침공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대만의 TSMC를 파괴하는 상황이 실제로 온다면 그 경우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삼성은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 칩 설계를 위한 유일한 미국의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참으로 한 sap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 국제정세입니다. 이 혼돈의 세상, 매일매일을 저희 레알뉴스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긴장을 조금 풀어볼까요? 네. 한국으로 가볼 텐데요. 한국에서는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에 약 27억 원이 있는데 1등 당첨금 약 27억 원이 곧 국고로 귀속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왜냐고요? 당첨자가 안 찾아갔어요. 1년 안에 당첨금을 찾아가야 하는데 복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19일에 추첨된 이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0일입니다. 즉 오는 20일이 지나면 당첨된 복권을 뒤늦게 갖고 와 봐야 당첨금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당첨자가 오는 20일까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 기금에 귀속이 됩니다. 해당 복권의 당첨 금액은 무려 한화로 27억 1,878만 6천 원. 그냥 28억이라고 갈게요. 2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자신이 27억 원 참.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자신이 27억 원 달러로 환산해 본다면 약 한 250만 달러? 뭐 이 정도 되는 돈을 받아갈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당첨자의 복권 구매 장소는 부산 북구 팽남로 1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었습니다. 지금 부산에 사시거나 또는 부산 북구 이쪽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거나 지인 또는 친구가 있는 분들은 귀가 쫑긋 세워지실 수도 있겠어요. 참 그러면 그분들한테 뭐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냥 부산 북구가 아니라 야, 너 부산 북구에 팽남로라고 아니? 그분이 만약에 아시면 부산 북구 팽남로 1, 여기 뭐 1도 있고 2도 있고 그런가 봐요. 부산 북구 팽남로 1에 있는 복권 판매점 거기서 샀답니다. 누구 혹시 부산 북구 팽남로 근처에 사시는 분 지금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가운데 안 계신가요? 네,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말씀드린 대로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인데요.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 기금법에 따라서 전액 귀속됩니다. 귀속된 기금은 어떻게 쓰여지냐고요? 네, 이 기금으로 활용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사업, 또 저소득층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사업 등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그런데 이번 1등 당첨자 말고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에 27억 원을 받을 수 있는 1등 당첨자 외에도 지급 만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수령 고액 당첨금 건수가 지금까지 현재 지금 7건이나 더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당첨금 총합은 총 21억 8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1등은 아니고 이제 2등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총 21억 8천만 원이 지금 또 이것도 지금 한 2달 있으면 귀속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16일 제 1011회 복권 추첨의 경우에 당첨금을 미수령한 사람이 2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2등에 당첨이 돼서요. 각각 약 5,400만 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한 명은 서울에서 구매했다고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경기도에서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이들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요, 오는 4월 17일까지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지난 제998회차 복권 1등 당첨자도요, 지금 마감일인 1월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서 당첨금 20억 7천만 원이 국고로 귀속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뉴스 쭉 듣고 나시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참, 난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자기가 복권을 사놓고 그게 또 수십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그런 일이 꽤 있다고 합니다. 제일 흔한 당첨금 미수령 사유는 이거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서랍이나 지갑 등에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방치하고 다니는 경우라고 합니다. 당연히 당첨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먹고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선물로 너 선물로 이거 하나 줄게. 그래갖고 뭐
뭐 넘버 하나 있는 거, 뭐 아니면 5개 정도 있는 걸 이제 줬는데 받아놓고 고마워 하고 받아놓고 돌아서서 에이씨 돈으로 주지 이거 되지도 않을 걸 왜? 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무시하면서 뭐 막 인위적으로 버리진 않았어도 뭐 제대로 안 둔 거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디다 놨는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권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죠.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런 사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당첨이 됐는데도 27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도 당첨됐는지 모르고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 행복한 걸까요? 불행한 걸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1000년 넘게 사제 독신주의, 신부님들 결혼 안 하시잖아요. 사제 독신주의를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조만간 입장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즉위 10주년을 맞은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의 수장 프란시스코 교황이 사제의 독신 규정은 일시적인 처방이다 라고 밝혀서 독신주의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교황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0일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교황은 사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 교회에서 독신주의는 일시적인 처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교황은 독신주의는 영속적인 사제 서품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제가 교회를 떠나고 말고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사제 서품은 영원한 것이다. 반면에 독신주의 규율은 규율일 뿐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와, 그럼 여기서 가톨릭 교계에서는 신부님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왜, 언제부터 생긴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가 결혼하지 않는 풍습은 약 4세기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700년이 넘었죠. 하지만 이 성직자의 독신주의가 교회법으로 규정된 것은 그로부터 약 800년이 지난 1123년이었습니다. 이후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이어진 아마존 시노드라는 이 가톨릭교 대의원 회의에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사제가 심각하게 현재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제가 특별히 더 가장 심각하게 부족한 이 아마존 지역에 이 아마존 지역에 거기만이라도 한해서 시범적으로 기혼 남성에게도 사제품을 허용하자라는 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어도 이 아마존 지역에 파견되는 신부만이라도 결혼한 사람도 갈 수 있게 사제 신부 자격을 주자. 그게 이제 논의된 거죠. 물꼬가 그렇게 터지면 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래도록 이어온 사제 독신주의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제 독신주의의 철폐가 더 이상 논의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인터뷰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촉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 독신제를 주님의 선물이라면서 옹호하면서도 이는 독트린, 즉 교리가 아닌 트래디션, 전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트린, 교리,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교리가 아니라 이어내려오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트래디션, 전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교황님이 보인 겁니다. 현재 교황청은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사제들에게 독신을 강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이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제 독신 규정을 폐지하자라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예로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동방정교회의 경우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 사제들이 저지르는 성학대 사례가 훨씬 적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실제 가톨릭 교회의 사제 독신주의 철폐로 이어지는 대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 크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교황청의 독단적인 결정이 있기에 앞서서 사실은 13억 6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톨릭 전 세계 신자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톨릭 신자십니까? 또는 아니십니까? 신자이시던 또는 아니시던 신부님들, 이 사제, 독신으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 특급 정보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폭풍우가 덮치는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강이 범람한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운전 중에 대어를 맨손으로 도로에서 잡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살짝 예고해드렸죠. 네, 앞서는 사진만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영상을 좀 함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급 정보가 아니라요, 특급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북가주 몬트레이와 산타크루즈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서 마을이 침수되어서 최소 2명이 숨지고 약 10,000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몬트레이와 산타크루즈를 가로지르는 이 파하로라는 강이 있습니다. 파하로. 이 파하로 강 제방이 무너져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물이 민가와 도로 등으로 순식간에 범람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흙탕물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물이 범람한 도로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민물고기를 맨손으로 낚은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요, 물이 가득 찬 도로에서 한 남성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를 세우더니 차에서 내립니다. 그러더니 맨손으로 약 60cm에 달하는 커다란 대어를 낚습니다. 이거 어디 낚시대회 같은 데 가면 뭐 대상 받을 만한 그런 사이즈예요. 이 물고기는 살아서 파닥파닥거리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뿌듯한 듯이 대어를 높이 들어 올려 보이더니 이를 들고 차에 다시 탔습니다. 자, 100마디 말보다 영상이 먼저죠. 영상 잠시 보실까요? Where'd he go? Come over here, baby. Get a better angle. Oh my God, he's like tackle football down there. Yeah. Oh my God! Oh, that's a big one. That doesn't look like 자, 이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들은요, 해당 영상이 현재 캘리포니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는 지난해 말부터 대기의 강이라고 불리우는 이 대기천이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요, 하늘에 길다란 수증기 땡띠가 마치 강처럼 쫙 이어지는 거예요. 멀리는 저기 하와이 해상에서부터 그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캘리포니아 북가주까지 쫙 와서 이게 이제 내륙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비가 왔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시간이 일주 2회씩 계속 된다는 것이죠. 이게 대기의 강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강처럼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많은 비를 뿌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통 태평양의 습기를 머금은 대기가 미국 서부 지역을 거쳐서 내륙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병석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도사를 부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캘리포니아주 렌초 산타페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모금 행사에서 그가, 즉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나에게 추도사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라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즉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복의 바이든, 만일 내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내 추도식에서 자네가 추도사를 좀 해주게, 이렇게 애스크를 했다는 거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은 비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후에 즉시 실수라고 깨달았는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excuse me.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라고까지만 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요, 좀 볼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신지. 지난 2019년 암이 재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뇌 수술을 받은 바 있고요. 현재는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간과 뇌까지 전이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교회 주일학교 성경 강독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요. 또 올 1월 호스피스 치료, 한 달 전쯤 됐죠. 호스피스 치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치료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병을 치료하는 치료 과정을 선택하는 대신에 치료보다는 내가 좀 덜 아프고 덜 고생하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이 호스피스 과정을 겪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우정을 나눠온 각별한 인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6년 조지아 주지사였던 카터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결심했을 당시 젊은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지지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카터 전 대통령도 2020년 대선 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나의 충직하고 헌신적인 친구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바이든 대통령 소식을 이어받아서 전해드릴 텐데요. 제목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입니다. 홍길동 생각 아시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도 구제금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정부가 하는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억을 잠시만 되돌려 볼까요? 네. 지난 2009년 출범한 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그때 당면 과제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때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연쇄 붕괴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은행들은 또 경영진의 도덕적인 해이 탓에 위기에 빠져도 이 대마불사다라는 이유로 혈세가 투입돼서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은행 경영진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도 않은 반면에 평범한 소시민들은 금융위기의 연쇄 효과로 직장을 잃고 집을 잃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라는 그 시위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때 퍼졌고요.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지지자 중에서도 등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이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구제 금융에 대한 불만은 극단적인 보수 유권자 단체인 티파치의 태동과 보수파 정치인 교체의 그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그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구제금융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은행을 살리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후폭풍을 맞으면서 워싱턴 전체가 아예 유탄을 맞아버렸죠.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15년 전에 그 상황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에 맡긴 예금을 전액 보증해 준다라는 그 과정에서 일어날 이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점을 여러 번 발언했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그런 과정 속에 이 구제금융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한 번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뱅크 경영진을 해고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는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데 이 구제금융, 영어로는 이 베일아웃이라고 합니다. 구제해서 베일, 구제한다라는 뜻이죠. 꺼내준다, 아웃, 베일아웃, 구제해서 꺼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화당 진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조치, 이 조치를 베일아웃, 즉 구제금융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제금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게 구제금융이 아니고 무엇이냐? 나라 돈 쓰는 건데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을 구제금융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정작 정말로 홍길동인가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 영상 처음 보러 오셨다거나 또는 아직 그동안 너무 바빠서 구독 누르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도 가끔은 이 구독 얘기하기가 좀 뻘쭘해서요. 어떻게 좀 돌려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고민하는데 결국 저도 이 구독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혼자 하면서 웃곤 합니다. 네. 자신있게 권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행복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